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CFA 레벨 1 FSA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담당을 하고 있는 이택수 회계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해서 계속 총 한 30시간 넘는 정도의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이 FSA를 배울 거예요. FSA가 뭐냐고 하면 뭐 나중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이 레벨 1 시험에 CFA 레벨 1 시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수험생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뭘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고 그 재무제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기업의 어떤 현재의 지금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는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러한 스킬들을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크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뭐 가볍게 우리 그 과목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 여기면 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핵심들, 시험 준비하는 법 또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그 CF 레벨 1에서 우리 FSA, 예전에는 FRA라고 했어요. 그래서 Financial Reporting Analysis라고 했었는데 지금 FSA로 바뀌었죠. 그게 뭐냐면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즉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강의 제목입니다. 자, CFA가 우리가 뭐가 되려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죠? 그죠? 국제 공인된 재무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애널리스트가 여러 정보들을 접하게 되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회사의 재무제표예요.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도 앞으로 가면서 계속 배울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재무제표들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까지 이 회사가 처한 상태나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 사례나 또 이런 문제나 아니면 이 내용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회계법인을 다니고 있고 다양한 회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업종도 다양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라는 형태로 회계사들이 뭐 분기 또는 반기 또는 기말마다 검토도 하고 감사도 나가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감사인이 감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회계법에서 주로 M&A 쪽 딜팀이라고 하죠. 딜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딜러에서 M&A 관점에서 사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회사가 과연 이 시장에서 M&A 시장에서 가치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이 회사를 도대체 누가 사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 그럴 때 회사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가 처한 부채 비율 그리고 재정 건전성 이런 것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단순히 회계 기준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이 회계 처리된 그 결과물로 나온 산출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판단과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과목에서 배우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움이 줄 수 있는 것들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중에게 아니면 또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수업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학생도 있으실 거고 직장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회계 원리란 과목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예컨대 뭐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까먹었다거나 회계 원리의 기본적인 회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까먹었다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코스 과정을 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회계 원리 내용들을 한번 들춰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그 스웨저 노트를 통해서 주로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웨저 노트를 갖고 계시죠? 그 노트에 있는 걸 가지고 우선 설명을 드리고 할 거고, 그 스웨저 노트를 제가 강의 노트로 굉장히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스웨저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나중에 강의 시험장 가실 때는 제가 요약해드린 노트만 한 권만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다가 주요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제가 노트에 담겨 있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린 부분 또는 스웨저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첨가해서 여러분들의 노트로 만드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강의는 그러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 노트에 옮겨 적고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드리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서두에 설명했듯이 그 FSA가 이 FS가 CFA에서 레벨 1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보니까 이 회계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읽으면서 회계 처리까지 상기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간단한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되고, 플러스 그리고 어떤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나올 텐데, 배우실 텐데, 그런 비율들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서에다가 쓰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볼 때도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풀이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사항들을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잘 배우셨다가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강의 처음 시간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사실은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결국에는 목표 점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패스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점이 있는데, 과목이 한 과목이면 여러분들 옛날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셔서 알겠지만 벼락치기로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벼락치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제가 FSA를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벼락치기로 되는 과목은 아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암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양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의 노트에 그러한 정리를 잘 해놓으신 다음에 반복 숙달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듣는데, 제가 요즘 깨진 항아리 내용이라고 항상 여러 번 봤는데, 우리의 이 마음속에 항아리를 그려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항아리는 이 과목이에요, 다. 자, 요거는 FSA가 될 거고, 요런 항아리는 경제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과목별로 우리 CFA 레벨 1에 나오는 과목들의 항아리들이 이렇게 다 모양이 다른 항아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항아리들이 이렇게 다 있으면 우리가 공부하는 만큼 이 물을 계속 물바구니로 채워 넣는 겁니다. 여기다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바구니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채워 넣기만 하면 계속 내용이 차면은 참 제일 베스트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항아리가 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항아리는, 저의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걸 채워 넣더라도 항아리가 깨져 있는 항아리에 우리는 이 물을 채워 넣게 되는 거다. 즉, 그런 지식들을 채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항아리는 구멍이 이만큼 꺼져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크게 깨져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조그맣게 끓여 있고, 어떤 데는 보통이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계속 채워놔서 찰랑찰랑하게 만들었을 때 요 평균 점수가 합격선 이상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패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은 계속 뭐하고 있죠? 빠지고 있다. 물은 계속 빠지고 있어 지금. 다만 구멍이 작은 애들은 나랑 좀 맞는 과목인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넣어도 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 FSA나 이런 것들은 구멍이 크다. 그래서 물이 너무 빨리 빠져. 어제 채웠는데 또 빠졌네? 자, 그러면 이 수위가
이 합격서 이하가 되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스하기 어렵겠죠. 그런 차원에서 자,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과목에 신경을 써서 내가 잘하는 과목도 있고 좀 잘 기억에 남는 과목도 있고 휘발성이 높은 과목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물을 채워놓는 거를 여기가 빠졌으면 여기로 가서 채워놓고 여기가 또 살랑살랑하면 여기 가서 또 채워놓고 물이 빠졌으면 또 여기 채워놓고 이런 것들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적시에 채워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물 항아리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방법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바구니의 크기를, 물바가지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드리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강의 노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한 번 넣었을 뿐인데 오랫동안 남는 그러한 물 양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와드리겠다라는 게 바로 이번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포부고, 여러분들도 제가 아무리 회계적 지식이 회계 원리도 이제 까먹었어요 하더라도 기초 강의를 듣는 건 좋지만 혹시 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타임이 없고 우리는 앞으로 지금 배워야 될 과목이 많은데 내가 다시 또 그 원리까지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한 경우다 하더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본 용어도 잘 모르신다는 전제, 또 회계처리가 또 설명을 하다 보면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이 우리가 분계라고 하죠. 그래서 차변대변 적고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런 과정도 여러분들이 다 모르신다 하더라도 최대한 썰로서 잘 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이거 보니까 되게 내용이 많고 어렵다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회계와 관련된 FSA와 관련된 내용들은 레벨 1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하시면 비전공자 또는 관련성이 없으신, 뭐 예전에 오랫동안 휘발성이 되게 높아져서 회계 원리나 이런 것들 잘 까먹었다 하시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시고 나서 시험을 볼 때에는 최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용어들을 숙지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우리 뭐 편하게 듣고 계시죠? 그래서 FSA 인트로 시간이고, 자, 그리고 나서 뭐 제 강의 노트 한번 펼쳐 볼게요. 그래서 강의 노트 첫 페이지 보시면 뭐 제목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FSA 인트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의 시간은 FSA 인트로 소개 시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첫 번째 정의부터 합니다. 뭐 FSA가 뭐냐? 자, 풀었으면 Financial Statement, 그리고 뭡니까? And Analysis예요.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 뭡니까? FS라고 우리가 추락해서 부르기도 해요. 자, 이 FS라는 거는 재무제표를 뜻합니다. 이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다? 첫 번째, 밑에서도 재무제표 종류가 4번에 나오죠. 첫 번째, 밸런스 쉿. 재무 상승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 변동표. SE라고 약어로 쓰고, The Statement of Change in Stockholder Equity라고도 길게 보였는데 결국엔 자본 변동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CF, 현금 흐름표.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더라. 자, 다섯 번째, 풋노트. 그래서 이 풋노트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주석사항이다. 자,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로 불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의 하나의 내용들은 또 살펴보고, 자, 결국에는 회사가 공시하는 이런 나타내는 회사가
발표하는 이러한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기타 또 주석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이 나와 있고 이걸 갖다가 분석하는, 그래서 이 분석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FSA에서는 이걸 갖다가 크게 레시오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그런 숫자들, 그리고 계정 과목에 대한 숫자들,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도 X1년 있고, X2년 있고, X3년 있고, 계속 누적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죠. 올해 손익계산서, 내년에 손익계산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다양한 과정 과목과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비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재무 비율을. 그래서 파이낸셜 레시오인데, 이 파이낸셜 레시오를 만들어서 그 파이낸셜 레시오를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나중에 우리 또 얘기하겠지만 다른 기업의 레시오와 비교할 수도 있고 나의 본인 회사의 과거의 비율과 비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교들을 통해서 이 레시오의 증감이나 또는 크기를 비교하면서 회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레시오의 어떤 회계가 그 회계 처리나 아니면 어떤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레시오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주로 잘 다루는 내용이더라. FSA에서 주로 잘 다루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배우겠어요? 이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들, 재무제표를 우리 해석할 수 있으려면 이 재무제표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계정 과목들이 들어가는지를 우선 배워야겠고, 첫 번째. 그리고 나서 풋노트가 뭐냐? 이 재무제표나 이 재무제표에 있는 이 네 가지 이 표들을 이 안에는 나중에 보시면 모르겠지만 계정 과목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글씨가 없어. 설명이 없어요. 구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풋노트에 달아준다. 그래서 주요 회사와 활동과 관련된 항목들, 또 재무제표를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석사항들을 풋노트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 우리 재무제표는 결국 뭐냐? 기업이, 자, 두 번째 항목 보시면 기업이 재무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무보고, Financial Reporting. 그래서 옛날에 우리 FSA 과목 이름이 예전에는 작년까지 해도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무보고 및 분석이었어요. 재무보고는 결국 뭐냐? Financial Statement로 한다. 그래서 그거만 바뀐 거예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를 기업들이 왜 하느냐? 기업들이 자기네 성과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올해는 이렇게 돈을 잘 벌었어요. 아니면 올해가 좀 어려웠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 뭘 사가지고 자산이 늘었어요. 오늘 돈을 빌려가지고요. 올해 돈을 빌려서 부채가 늘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할 의무가 있더라. 누구에게? 그 재무 정보를 이용해야 될 주주도 있을 것이고요. 채권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기업들은 또 다른 기업과의 비교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경영자도 자기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내부 정보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뭐 연례 행사로 뭐 나와서 우리 뭐 애플에서 신제품 나올 때, 삼성에서 신제품 나올 때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라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의 성과를 발표하는 그러한 뭐 이벤트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연간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들을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기업의 재무제표가 공시된 날 기업의 성과가 좋았다 그러면 뭐 그것이 뭐 주식시장 즉 주주들의 시장에게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결국엔 기업들이 어떤 대중에게 자신의 성과를 보고하는 방법을 바로 결국에 뭘로 한다? 재무제표로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누가 만드느냐? 기업이 만들죠. 누가 만들어요? 기업이 만드는데 그러면 이 기업이 만들 때 뭔가 설명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만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회계 기준이고 이러한 회계 기준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써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룰 거는 이 학문이 어쨌든 이제 해외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도대체 미국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건가라는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재무제표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는 앞에 어떤 갭이라는 걸 통해서 회계 기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회계 기준을 통해서
회계 기준을 통해서 작성해야 된다. 에 따라 작성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거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 기준을 뭐 미국 기준은 미국도 기준이 있고 크게 이제 글로벌하게 인정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만든 기준이 있더라. 첫 번째 그게 뭐냐면 US 갭이더라. 그리고 그럼 이거와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약간 대립되는 상대적인 거여도 유럽 쪽에 또 이 경제의 두 축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회계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이었다. 그래서 유럽 쪽은 어디서 뜨냐? 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해서 적용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US 갭은 누가 만드느냐? 미국의 기관이 만들겠죠. 그게 바로 FASB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 국제 회계 기준 IASB에서 만든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회계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갭이라고 하는데, 그 갭이 미국과 크게 두 개, 미국과 유럽으로 나뉘더라. 그럼 US 갭은 미국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회계 기준이고, IFRS는 미국이나 미국 쪽 US 갭을 준용하지 않는 나라들, 그 전반적으로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유럽을 주로 필두로 해서 많이 사용하는 IFRS를 사용하더라. 그리고 만드는 기관들은 FASB, IASB라고 부르더라.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슨 기준을 따르고 있느냐? 자, 예전에는 우리는 약간 US, 미국이랑 친했죠. 그래서 US 갭을 따랐더라. US 갭을 따랐다는 게 아니라 US 갭을 가져와서 준용해서 한국 기준으로 만들어서 회계 기준으로 일반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 1997년에 IMF가 오죠. IMF가 오면서 야, 뭘 합니까? 우리가 IMF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 국제적으로 지금 채무자가 된 거예요. 국제적인 채무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IMF가 얘기한 거예요. 너네 바꿔야 될 게 많아. 너네 경제적으로 지금 경영 회사도 그렇고 바꿀 게 많은데 그거 중에 하나가 회계 기준인 것 같아. 너네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 싸움이죠. 이런 어떤 회계 시장에서의 권력 싸움일 수도 있는데, 야, 니네 자꾸 US 갭 써가지고 조금 회계가 좀 확실한 거 아니야? 불명확한 거 아니야? 회계 부정이 또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 돈 빌려준 사람 말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IFRS를 갖고 와서 KIFRS를 만들어서 도입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큰 차이라고 하면 US 갭은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세세적인 그런 상황들을 다 좀 정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판단의 요소를 좀 많이 배제한 거라면 IFRS는 좀 자의성이 있습니다. 좀 열어주죠. 하지만 선택한 거와 합리적으로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이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나열된 게 US 갭이라면 IFRS는 약간 판단과 또 주관적인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선택과 이거는 리즈너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KIFRS를 통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고, 주 상장자들이 그렇게 우리는 국제 회계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만 추가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 재무제표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밸런스 시트란 건 무엇이냐?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는데, 자, 요 재무상태표는, 자, 스탁의 개념이더라. 자,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 자, 일정 시점이라는 거는 주로 언제를 말하냐면, 우리가 회계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회계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라는 기간을 회계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어요. 어떤 데는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31일을 1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3개월씩 또 회계 기간을 하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이거는 떠나서 회계 기간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일정 시점과 기간을 우리가 가지고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 기간이라는 걸 정해준다. 회계를 정한다. 회사가 근데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 31일이라고 정합니다. 그러면 자, BS는 뭐냐면 재무상태표라는 거, 이 상태를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인데 일정 시점, 즉 12월 31일자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황을 알려주는 재무적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단순히 12월 31일만 보고가 되는 게 재무상태표가 아니더라. 6월 30일자로 할 수도 있고요. 9월 31일자로 3분기 재무제표로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감사를 받거나 할 때 회계 기간을 말해 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정 시점이라고 할 때 12월 30일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6월 말, 6월 30일이 될 수도 있고 9월 30일이 될 수도 있고 12월 31일도 될 수 있고 뭐 하다못해 15일이 될 수 있어요. 중간에 보름에 만드는 재무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특정 시점, 특정 날짜의 기준의 재무 상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밸런스 시트다. 재무 상태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재무 상태표에는 여러 가지 계정들이 많이 되어 있다. 이 계정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회사가 차입한 부채 등, 그리고 회사가 투여한 자본금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재무 상태표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각각의 이런 내용들, BS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어떤 계정 과목들이 있는지는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뭐냐?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나타내는, 이거는, 자, 기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일정 기간, 플로우의 개념이고, 일정 기간에 회사의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더라. 손익계산서를 한다. 자, 그래서 기간이 중요하겠죠. 1년, 일반적으로 1년이겠죠. 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동안 회사가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최종적으로 그러한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들을 쫙 나래비를 세워서 맨 마지막에 최종 이익이 얼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을 주었다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을 주어줘야 된다. 그래서 뭐 1분기 손익계산서 그러면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3월 31일자 재무상태표가 나오듯이, 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주어준다는 거. 그래서 플로우의 개념이라 스타일 개념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자, 자본변동표라는 것은, 자본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설립할 때 설립자본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자, 내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내 초기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뭐 내 개인적으로 차입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모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갖고 회사를 처음 만들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재무 상태표를 그려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할 건데, 자, 여기는 자산이더라고. 이게 지금 밸런스 시트입니다.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예요. 자, 특정 설립 시점에 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랬을 때 자산 쪽에 항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채 쪽에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또 이제 공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뎁 더하기 또 뎁이라고도 하고 라이빌리티라고도 합니다. 자본이다, 에쿼티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자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본이 기초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다면 그 자본금이 바로 회사의 자본의 총액이 되겠죠. 하지만 이 자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동을 합니다. 물론 부채 규모, 자산 규모도 변하겠지만 자본은 어떻게 변하느냐? 최초의 자본금에다가 내가 손익을 통해서 그 해 기간 동안에 벌어들이는 이익들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계속 쌓이게 돼요. 이익잉여금 계정이 계속 커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본이, 기초 자본이 있다가 이 자본
금액이 계속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누적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럼 반대 계정에 자산이 계속 증가를 하겠죠. 현금이라는 자산도 있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쌓여가는, 또는 다른 뭐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고 토지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자산들이 올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부채는 뭐 상환을 해버리면 부채는 줄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자본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기초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자본이 어떻게 증가하고 증감하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자본 변동표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자본 변동표에서 그럼 뭐를 알 수 있느냐? 일정 시점에, 이것도 밸런스 시트처럼 일정 시점이더라. 일정 시점의 자본의 크기 및 구성, 그리고 또 일정 기간, 팔로우처럼 기초 시점부터 기말 시점, 그리고 전년도, 올해 연도의 자본 증감을 다 표시하기 때문에 자본이 어떻게 증가를 해왔는지, 그러면 자본의 증가 중에 즉 이익으로 인한 증감분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본은 또 다른 주주들이 또 투자를 또 추가적으로 하면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뭐 유상 증자라고 하는데, 증자의 개념. 즉 주주를 나 혼자 하다가 돈이 더 필요해, 내 친구를 끌어들이는 거야. 너도 야 우리 회사에 1억만 더 투자해봐. 그럼 너가 또 주주가 되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그럼 지분율이 100% 내가 갖고 있다가 친구가 똑같은 자본금만큼을 투여하게 되면 지분율이 줄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자본의 납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납입까지도 자본 변동표에 다 나오더라. 그래서 자본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자본 변동표다 라는 정도로 자본 변동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캐시플로우. 그러면 캐시플로우, 현금흐름표란 건 뭐냐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뭐라고 하면, 자, 우리가 회사를 왜 그러면 우리 현금흐름표만 이렇게 다른 예를 들어 토지도 있을 거고요, 건물도 있고요. 건물 흐름표 이런 거 없어요? 유가증권 흐름표는 없어요? 이런 거는 왜 없어요? 재무제표가 아닌가요? 자, 그거는 나름 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재무제표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현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회사의 운영 관련해서. 자, 현금이 잘 순환되지 않고 현금이 부족하면 뭐가 됩니까? 회사 입장에서. 부도가 나겠죠. 내가 갚아야 될 때 제대로 못 갚고, 매출은 많은데, 내 회사가 매출은 되게 높은데, 다 매출 채권이야. 나중에 받을 돈이에요. 그게 바로 실제로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받을 권리는 생겼죠. 물건을 팔게 되면. 근데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제 이 기업들 간의 거래에서는 매출 채권, 받을 어음, 이런 것들이라든가, 지급 어음, 내가 또 줄 돈이라는 거, 매입 채무, 그런 항목들로 일정 기간을 두고 이 원금이 회수가 돼요. 매출 대금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지만 현금을 되게 늦게 회수하는 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은 빨리 또 지급해야 되는, 내가 물건을 원재료를 사왔어. 그럼 그 원재료를 대금은 또 빨리빨리, 안 그러면 이제 원재료를 뺏기니까 내 돈을 빨리 줄게요 라고 사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금이 회사에 얼마큼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현금이 어떻게 증감을 하는지, 올해에는 이것도 어떤 기간에 따라서 기간을 가지고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표가 나오는데,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증감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재무제표의 하나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기업의 현금 흐름, 유입, 유출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챕터로 새로 이제 배울 것들은, 토픽으로 배울 것들은 밸런스 시트 따로 챕터가 있고요.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도 우리가 별도로 배울 거예요. 다만 우리 자본 변동표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풋노트, 이것들은 주석사항들이 우리가 FSA를 공부하면서 각각의 챕터들마다 어떤 것들을 주석 공시하라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은 잘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석사항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이라는 내용을 그런 회계 처리 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내용이 담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주요 자산의 취득과 처분과 관련된 내용들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플러스 기타 다양한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재무제표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보고를 하는데 이 재무보고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 주주들 그리고 채권자들 뭐 금융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용평가기관 회사의 신용을 평가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 같은 회계감사를 한 사람들 회계사 또는 세무서에서는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할 때 재무제표를 제출하죠.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재무정보를 필요로 하고 하다못해 우리 구직자들 회사의 재무정보를 보고 이 회사가 망하지 않겠구나.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해야지 라고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회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모든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바로 재무정보의 이용자들이다. 그들은 다수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조합을 하고 가공을 하고 또는 분석을 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애널리스트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FSA 소개를 좀 했고요. 그리고 뒤에 페이지 보시면 우리 앞으로 CFA 레벨 1에서 FS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어떻게 이 과목을 챕터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순서들을 좀 적어놨는데 처음부터 여기 지금 로스라고 되어 있죠. Learning Outcome Statement. 그래서 이제 다양한 로스들이 나옵니다.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요 좀 여러분들 이것만은 이 챕터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정리한 게 바로 로스인데 이걸 뭐 과목으로 친다고 그러면은 우리 크게 16에서 27까지 나타나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야 될 건데요. 근데 순서는 바로 16, 17, 18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우리 16부터 해서 Understanding Balance 갔다가 Understanding Income Statement 갔다가 그리고 Financial Analysis Technique 갔다가 이렇게 좀 연계성 있는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과목들은 마지막에 암기해야 되는 챕터들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과목들을 착실하게 이해를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면 이 책을 꼭 앞에서부터 안 읽으셔도 충분히 내용을 다 따라가실 수 있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따라가실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 앞에서 배운 이 재무제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산부채가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재무상태표는 아까 말했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 현금이라는 것은 뭘 또 영향을 받아요? 현금흐름표에 또 영향을 받고 이 자본변동표는 또 자본의 증감, 계속 변동하는 자본의 현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 관계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 상호 재무제표 간의 상관관계를 사례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토픽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